현재 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때 풍미하던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역사가 종말에 이르렀다는 주장과 비교해보면 객세지감이 큽니다.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위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대답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진영 교수님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법을 제시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또 민주주의가 뭐 붕괴하고 있다. 민중주의 파퓰리즘이 등장하면서 민주주의가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2018년도, 그러니까 올해 초에 나온 이 프리덤 하우스의 프리덤 인 더 월드 2018 이 보고서의 말하자면 주 타이틀이 디모크라시 인 크라이시스입니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위기의 민주주의 이런 말이죠. 근데 이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볼 수 있나요? 이게 조금 재밌는 그림인데 우리 이 그림을 보면요. 이건 뭐 글쎄 이게 뭘까요? 자유의 선상일까? 뭔가 하여튼 민주주의가 막 온갖 날라오는 방패를 누가 막아주고 있어요. 그 뒤에 몇몇 나라들이 다 이제 같이 싸우겠다고 이렇게 갑옷도 입고 총칼을 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안 보이시죠? 그건 허리하기 이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지금 이 핸드폰 꺼내가지고 트윗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프리덤 하우스를 가면 지금 누구나 다 꺼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 그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재밌는 건데 이게 이제 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이 지표라는 거는 이 정치적인 권리하고 시민적인 권리 두 개를 나눠서 1부터 7까지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몇 점 이상 받으면 완전히 프리한 거고 바투리한 거고 프리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나누는데 그 점수들이 각 나라들마다 변하는 것을 보면 저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여기 71개국은 지난 12년 동안 2006년부터 점수가 낮아지고 있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나라들이고 밑에 35개 나라는 나아지고 있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06년부터 우리 세계의 프리덤 하우스의 주장은 뭐냐니까 민주주의가 개선되고 전진하는 나라들의 숫자보다도 후퇴하고 있는 나라가 더 많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 보면 특히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특히 선진국에 그것도 미국에 보면 젊은이들 중에서 민주주의에 사는 것의 중요성,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사는 것의 중요성이라는 그걸 묻는 설문에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됩니다. 그게 뭐 한 20-30%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권위주의나 군사지배를 하에서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또 많이 올라갑니다. 뭐 한 30%, 40%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치관의 체계에 있어서 많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나이 드신 분들은 한 70% 돼요, 그 지지도가. 근데 이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민주주의를 뭐 이렇게 옹호하고 수출했다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미국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지금 뭐 고통을 받고 있고 이제 그런 어떤 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어찌 보면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가 김정은한테도 위대한 지도자라니 뭐 시진핑한테도 그러는데 이 민주주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시진핑이나 뭐 푸틴은 이 완전히 어떤 독재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무슨 뭐 아너러블한 리더라는 이런 표현을 쓰냐 이거지. 그런 이제 내부적인 문제. 거기다가 이제 더군다나 미국이 상대적으로 세탁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특히 이제 중국이 성장을 확대가 되면서 어떤 이런 권위주의적인 모델 이거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걸 가지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오늘 좀 저한테 이런 어떤 영감을 준 책 중에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인데
뒤에 거는 뭉크인데 앞에 거는 야서체입니까? 이거 누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 The People vs. Democracy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지난 한 2, 3년 동안에 뭐 구글 들어가서 찾아보면 꽤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디모크라시에서 뭐 두세 편 실린 게 있고요. 그래서 활동을 해온 분인데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이 민주주의가 여기 혹시 이거 거기 이거 민주주의가 안 돼. 그래서 이 디컨솔리데이트 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 관련해서 컨솔리데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컨솔리데이션이라는 건 우리말로 이제 공고화라고 그러는데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있다. 이제 그래서 뭐 공고화가 어떻게 되면 공고하냐, 뭐 이렇게 정권이 뭐 이렇게 다른 정권으로 수평적인 한 두 번씩 바뀐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이 디컨솔리데이트 되고 있다는 이야기. 민주주의가 이거 뭐 탈공고화 뭐 우리말로 보자 그 어떤 안 오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주의가 해체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 굉장한 이 도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드는 것도 앞에 말하는 프리덤 하우스 그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사람은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 각 나라 조사해 보니까 이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게 권위주의 하에서 사는 것 자체를 별로 그렇게 뭐랄까 거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이 사람 뭐 주장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도 민주주의 자체가 굉장히 무력하다. 민주주의가 우리 국민들의 어떤 필요에 이 어떤 뭐라고 할까 호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이 제약이 있다는 거. 무력하다. 무능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어떤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뭐 민주주의 이야기할 때 이 민주권은 파퓰러 어떤 사버린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무슨 우리 헌법 1조에 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뭐죠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민주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파퓰러 윌이 최고의 어떤 민주주의 하에서는 그게 최고의 말하자면 권위인 거고 모든 것은 거기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퓰러 윌이 실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이런 민주주의의 어떤 무기력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 샤트슈마이더가 세마이 소브린 피플 쓰게 그게 몇 년이죠? 그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디모크라시 포 더 퓨 디모크라시가 이게 그러니까 모조리티가 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 들여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이익 집단이라든지 뭐 아주 강력한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이 결국은 민주주의에서 어떤 지배를 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은 많이 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와 더불어서 이렇게 이 민주주의 자체가 국민들의 의사를 정리방문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디컨솔리데이트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해오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조금 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들여다본 거는 이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주의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런 민주주의 위기 도전의 두 모습이 뭘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한쪽에서는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소위 포퓰리즘을 이야기할 수 있고 포퓰리즘과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아주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두 개가 다 어찌 보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 자체를 아주 좀 어렵게 위태롭게 하는 이런 요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쭉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결국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 문제고 그건 아까 보여준 그 뭉크의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이게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민주주의가 좀 안정되고 이렇게 어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이상이 실현되고 어떤 때는 그게 안 되느냐 위기에 빠지느냐 이런 문제인데
제가 오늘 책 선전하러 온 게 아니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제 생각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게 된 건 내지는 오늘 내가 출발점으로 삼게 된 게 이 두 권의 책이라서 노르베르토의 보비오 책은 뭐 꽤 오래 전에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92년인가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참 전에 읽었던 책인데 제가 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페 책도 비교적 잘 알려진 책으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역설로 디모크라틱 패러독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다르겠지만 서구의 발전한 나라들 보면 자유주의가 발전을 해서 그 다음에 개인의 기본권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정치 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민주주의 요구로 민주화로 나타나는 거고 그런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자유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우리가 독재자한테 계속 맡겨둘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고 이런 민주주의가 진행이 되면서 또다시 우리가 자유주의의 권리를 자꾸 확장하고 심화시키고 이런 사회 상호 보완 관계 상호작용 관계를 통해서 발전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이런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소위 자유민주주의라는 모델이 나온다 이거죠. 그게 상당히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물론 이제 보비오도 그 사람도 상당히 진보적인 학자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그러니까 어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어떻게 좀 연결시켜 볼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제 상당히 보완적인 관계를 강조했다면은 이 뭡니까 푸코라든지 뭐 이동수 교수가 쓴 글도 내가 읽어봤는데 슈미트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그런 대립적인 문제 이런 걸 이야기를 했고 이제 뭐 많은 사람이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철학하시고 이런 분들 사이에 이런 출발점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무페의 입장을 제가 이해한 거는 이런 겁니다. 이 두 개의 경쟁적인 대립적인 구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아주 본질적으로 이런 대립 관계에 있다 이거죠. 근데 이런 대립 관계를 무페는 어찌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두 개가 서로 대립 관계에 있으면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대립 관계지만은 오히려 발전이 되니까 거의 민주주의 역설인 거예요. 무페가 볼 때는. 그런데 전 이 기본적으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고 이런 것 자체가 발전을 시키는 원동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대립이라는 것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이제 무페는 그걸 이제 헤지모닉 프로젝트나 헤지모닉 어떤 뭐 화해라고 할까 이런 말을 쓰는데 전 그거는 좀 딴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이게 위기가 온다는 거죠.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언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전승기가 오느냐? 아까 제가 이제 소위 인베디드 리버럴리즘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는 타협이 가능하고 그 타협이라는 게 일시적이라고 말하기는 꽤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속될 수 있는 이런 타협이 가능하고 그런 타협 속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대신에 어느 한쪽 극단으로 가면 민주주의 극단으로 가면 자유주의가 위협을 받고 자유주의 극단으로 가면 민주주의가 위협을 하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이런 이렇게 돌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서 제가 좀 영감을 얻었지만 하여튼 조금 다른 주장을 제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가 서로 보완관계에 이루면서 자유주의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유주의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이 둘 사이에 어떤 조화가 이루어지고 균형이 이루어져야 양쪽 다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거는 마치요. 누가 흔히 국가와 시장을 이야기할 때 아주 그 시장 경제의 경제학 메인스트림 경제학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시장의 어떤 자율조정 기능, 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들이 뭐 그냥 국가 개입을 안 하면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 상태에서 아주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근데 뭐 폴란드를 그런 비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시장에 들어가면 보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없는 거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없는 거고요. 다 이렇게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시장과 국가 사이에도 상당히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경제 발전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 주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관계를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정치 경제하는 사람은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잔 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글을 처음 쓴 거는 1982년입니다. 근데 이제 좀 잘 알려진 거는 83년에 나온 그 책 인터내셔널 레짐이라는 책 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유명해졌는데 유엔의 그 스페셜 어드바이저도 하고 아주 유엔과 아주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소위 요 밑에 있는 그 embedded liberalism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개념을 좀 봤습니다. 참 번역하기 참 까다로운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흔히 이 개념을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는 그때 연계된 자유주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태된 자유주의라고 해서 저도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뭐 어차피 다 비슷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자유주의,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인베디드 리버리즘은 국내적으로는 케인지언 인터벤셔니즘, 케인즈주의적 개입주의가 이 주를 이루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자유주의가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를 또 국제정치 경제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 중에 그 길핀이라는 사람인데, 길핀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걸 Keynes at home, Smith abroad 이런 말을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국제적으로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고 국내적으로는 케인즈의 개입주의,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이거다. 인베디드 리버리즘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유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골든 에이지 오브 캐피탈리즘 이걸 좀 이 사람들 마글리나 쇼드 이런 걸 이 책을 써서 내가 그냥 이걸 했는데, 사실 실제로는 글린이라는 사람이 편집한 그 책에 사실 편집이란다 쓴 책이 캐피탈리즘 언리스트, 고삐 풀린 캐피탈리즘 이런 말 속에서 저런 이야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타협적인 질서 속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이렇게 서로 공존하면서 잘 발전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런 점을 근데 1970년대 중반이 되면 두 책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 좋아할 텐데, 왼쪽 거는 뭐 이렇게 크로지어나 헌팅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75년에 두 개 다 나온 책입니다. 저 물론 하버마스 책은 독으로는 저게 72년이죠. 영어로는 75년에 소개가 됐어요. 두 권이 같이 나왔는데, 이제 이쪽에 이 The Crisis of Democracy는 이제 70년대 이야기, 70년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인베디드 리버리즘은 이제 해체가 돼가는 과정, 해체가 되는 과정에서 이때 이 사람들이 썼던 개념은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이 governability, 그러니까 이 통치가 하는 거 우리말로 뭐 그냥 표현하자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게 통치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통치가 어려우느냐? 아래로부터 요구는 민주주의 때문에 많이 증가하는데 국가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 오버로드가 됐다. 그런 개념이 사람들이 오버로드가 됐다. 민주주의가 이 트럭에 이 짐을 너무 많이 실은 거예요. 과적을 한 거. 그래서 이 거버너빌리티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진단을 했던 겁니다. 이때 분들이. 근데 이제 이 하버마스나 약간 좀 진보적인 쪽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축적의 위기다 이게.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의 문제하고 임금의 상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 자본주의가 더 이상 이 지금 모델, 이 체제 속에서는 지탱할 수가 없다. 뭔가 이 개편이 일어나야 이 자본주의도 민주주의도 살아나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당화, 레지티메이션, 뭐 정당화의 위기 이런 거, 자유민주주의를 정당화시키기 어려웠던 이런 시대가 있어요.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파했느냐? 누구신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70년대 말 이야기 아닙니까? 70년대 말에 우리가 레이건 대통령하고 대처 수상이 이렇게 여기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또는 어떤 자본주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탈규제, 세계화 이런 것들을 주도해 미국과 영국이 주도했던 거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만약에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일어나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런 걸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묻으면서 일어나가지고 요즘 세상을 봤으면 내가 원했던 이거 아닌데 뭐 이런 걸 말해서 구애했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하여튼 이때만 하더라도 아주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생산성 증가 같은 그래프, 프로덕티비티가 그로스하는 걸 보면 신자유주의가 도래하면서 세계적인 프로덕티비티는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꼭 뭐 누가 얼마 만든 그게 다 돈으로 계산되는 거라서. 근데 그 제가 무슨 이야기냐면 그 배분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배분이 나빠진다기보다는 70년대 중반 이후로 예컨대 생산성 증가가 한 100%에 나왔으면 이 뭐 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따지는 거는 10%면 한 5% 7% 이 정도밖에 개선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물가 여러 가지 변수를 따지면 안 일어나거나 오히려 나빠지고, 특히 이제 뭐 인컴 그룹별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지표가 나빠지는 게 이 신자유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70년대 말부터 이런 신자유주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는데, 그 뭐 역사를 좀 비교적 잘 정리한 사람이 데이비드 하빗이라는 사람인데, 뭐 저 책을 한국말 번역이 되지 싶습니다. 됐는데, 그러니까 좀 보수죠? 뭐라고 할까? 하여튼 비교적 그렇게 시니컬하게 크리티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비교적 잘, 그러니까 뭐 중립적으로 정리했던 이제 그런 입장인데, 제가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저는 제가 이제 좀 공감을 했던 부분은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하나는 정치적인 프로젝트고 다른 하나는 유토피안 프로젝트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규제를 풀고 세계화를 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accumulation crisis 내지는 legitimation crisis에 왔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나간 거. 그거는 이 사람이 볼 때는 이제 정치적인 프로젝트고,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이 신자유주의는 이 세상을 완전히 시장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꾸려고 하는, 시장의 개념에 따라 시장의 어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네오클래시컬 이코노믹스에서 아주 이상으로 생각하는 자율조정적인 이런 시장을 두고 하는, 그 시장을 현실에서 만들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 논문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해야 될 거, 그러면 그래 세계화가 됐어. 이 세계화가 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세계화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분리시킨다 이거예요. 분리해서 한쪽 극단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이 세계화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세 가지를 그래서 하나는 말하자면 소위 말해서 이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거대한 세계 자본주의 시장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일종의 룰링 클래스가 있다. 하나의 이 말하자면 여기 트랜스내셔널 캐피탈리스트 클래스인데, 이 기본적으로 뭐 그람시안들이 많이 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 좀 보수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정치, 경제, 기획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진보적인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그런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전 세계적인 생산과 소비와 유통의 체계들을 이제 거느리게 됐죠. 그러니까 글로벌 어떤 밸류 체인 이런 것 속에 각 나라들이 오히려 들어가 있는, 이거 말하자면 일종의 룰링 클래스라고 할까, 이런 개념으로 이런 말을 쓰는데, 세계화가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좀 초국적 자본가 계급이죠. 초국적 지배 세력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것도 좀 이런 거 보면 재밌는 건데요. 그 그림인데 이게 뭔가 하니까, 이거 옛날에 미국 같은 노예 시대 때고, 이런 월마트고, 이거는 세이프웨이인가요? 이런 쪽에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경쟁을 하는데, 여기 있는 월마트도 뭐 좋은 면도 있지만 그건 완전히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 따라가려고 그러고, 이것도 여기 위에 있는 것도 보니까 이거 따라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자꾸 밑으로 자꾸 내려간다. 그래서 바닥을 향한 경주, 뭐 이런 레이스 투 더 바텀이라는 개념을 던졌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논문이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하여튼 국가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 세계 경제 속에서 이 국가들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컨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요새 비판하는 사람들, 막 나중에 우리나라 이야기 좀 나오겠습니다만, 저한테는 가장 설득력 있는 비판이 뭔가 하니까, 임금을 올리니까 기업들이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들 한국에서 해가지고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밖으로 나가겠다. 베트남으로 중국을 가거나 뭐 캄보디아를 가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용이 창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계화 때문에 또 예컨대 우리 자본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법인세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법인세는 어떻게 되겠어요? 법인세가 높으면 낮은 데로 가려고 해요, 기업들은. 그죠? 법인세도 인하 경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사회복지 체계도 아주 잘 돼 있으면 좋지만은 그게 높으면은 사회보장 관련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세금을 많이 내면 기업들을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돈 작게 내는 데로 옮겨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위 바닥을 향한 경주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저 세계화의 덫이라는 책인데 이것도 혹시 뭐 아직 안 읽어본 있으면 저도 꽤 오래된 책입니다. 저 나온 지가 저도 상당히 열심히 읽은 감명을 받은 책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원래 독어로 쓴 거를 영어로 글로벌라이제이션 트랩으로 번역이 돼서 그 다음에 한국말로 번역이 된 책이죠. 이게 몇 년도에 번역이 된 2000년대 초반인데요. 번역이 돼 있습니다. 저건 뭔가 하니까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야기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이 세계화의 효과 때문에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텀이 어떤 여지가 스페이스가 너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어떤 처음에 말씀드린 그 우리가 데니 로드리게의 그 그림하고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결국 따지고 그러니까 세계화가 진척이 될수록 민주주의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크게 보면 세 가지들 요인 때문에 세계화가 자유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타협을 어렵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을 아주 강하게 해주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어렵게 불평등이 심화되면 이렇게 이거 자체가 이제 민주주의를 또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불평등 자체가 사회적인 이런 평화를 깨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이 제약이 너무나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세계화가 자유민주주의를 어렵게 한다, 곤란하게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신자유주의하고 포퓰리즘이 어떻게 그럼 자유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좀 위태롭게 하느냐 이 이야기를 제가 그 다음에 두 섹션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아까 내가 그 하비가 정치적인 프로젝트하고 유토피안 프로젝트를 했는데 저도 도구를 몰라서 제가 무슨 뭐 불어를 몰라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 웬디 브라운이라고 이 사람도 꽤 민주주의 이론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쓴 그 책의 한 챕터가 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푸코의 분석을 잘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푸코를 직접 읽기도 하고 요새 한국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읽기도 어렵고 해서 내가 그래서 그 사람 거를 내가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뭐냐? 근본적으로 이 양반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이제 신자유주의를 소극적인 적극적인 프로젝트, 적극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이 세상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살다가 보면 우리나라에 그런 게 많이 나죠. 돈이 최고다. 뭐 돈 있으면 되지 뭐. 아니 뭐 내 돈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를 누가 만드느냐? 이 소위 신자유주의 체계가 그렇게 만드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건 이제 경제적인 인간을 경제적인 인간이 뭐 도덕적이고 무슨 철학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경제적인 인간인 거예요. 모든 걸 다 경제적인 가치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시카고 스쿨에 뭐 게리 베컨가 이런 사람들은 결혼이나 뭐 이혼이나 뭐 어디 대학을 가고 이런 전부 다 경제적인 용어로 다 해석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생활을 다 경제적인 이런 합리성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거. 이런 인간으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거는 왜 빌 클린턴의 그 승부구 아닙니까? 이카노미스트 우리말로는 뭐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넘어서서 이건 이제 야 네가 아무리 다른 걸 잘해봐 경제가 안 되면 뭐 다른 건 다 망치는 거야. 선거 때가 되면 경제가 제일 중요해. 경제 성과가 좋으면은 네 재선하는 거고 경제가 나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이런 투의 이야기인데 이쪽에서는 웬디 브라운 이걸 어떻게 받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 국가가 움직이는 것도 다 경제로 다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로 해석해야 돼. 경제로. 그러니까 국가가 작동하는 게 무슨 다른 예컨대 우리가 뭐 소수자를 보호해야 되고 뭐 요즘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게 뭐 남북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뭐 어떤 지역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거다. 경제적인 시장의 논리로 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어떤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이 서브젝트가 어찌 보면 신민으로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 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속에서 그 신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신민으로.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경제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밑에 있는 것도 관련이 있는데, 어떤 자기가 뭐가 잘못되면 다 자기 책임이에요. 각 개인들이 하나의 앙트레프리너로 다 살아가게 해요. 개인들이 전부 다 기업가처럼 내가 내 운명 책임져야 되고, 내가 못 사는 건 내가 운이 나빴거나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을 하도록 다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을. 에? 그러니까 그럼 굿팔리시가 뭐냐? 우리는 뭐 이렇게 소수자를 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굿팔리시라는 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이라 해야 돼. 이게 앞으로 어떤 경제적인 결과를 가져오느냐? 어떤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본 굿팔리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이 시장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완전 경쟁 시장의 논리가 완전히 사회 전체적, 국가나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본이 돼서 이렇게 이걸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사회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치의 영역 자체가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소위 정치적인 것, 영어로 디폴리티컬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의 영역을 대폭 줄여준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쟁이 아니라 야 그건 뭐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네 개인이 또는 네 학교가 너 지역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민주권의 개념에서 모든 건 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는 거고 정치적인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영역이 대표 줄어들어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대표성의 침식이라는 건 아니 이게 무슨 우리가 선거 때 이렇게 뭐 누굴 뽑아놓으면 이 사람들이 선거 때는 와서 절도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아니야. 다 그냥 로비스트의 또는 뭐 이익 집단들의 뭐 온갖 이런 뭐 국제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향력 이런 것 속에서 이 대표가 대표로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더라. 이런 세상인 거. 그다음에 이제 불평등이 아주 심화되는 거.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존스 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그 평등 이야기하고 이럴 때 아니 민주주의가 되려면 최소한 내가 나의 어떤 인권이나 뭐 무슨 나의 권한을 돈 받고 팔아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면 민주주의도 불안하다. 다음에 이제 구조적 제약이라는 아까 계속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계화가 되고 이러면서 이 정당성을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이 민주주의를 굉장히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진단이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 이거죠. 시간이 다 됐나요? 5분? 네, 가급적이면 10분 내로는 끝낼게요. 그 포퓰리즘이 뭐냐? 이제 포퓰리즘도 제가 이제 이 두 개로 분리돼 가지고 신자유주의도 위협을 하고. 포퓰리즘도 위협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하여튼 연계가 돼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포퓰리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논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뭐 표현을 어떤 속에서 내가 쓰는 것 같기도 한데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라는 것은 뭐 자유주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인데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숫자만큼 많을 정도로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어떤 정부가 상당히 인기 영합적인 그 정책을 쓰면 그것도 포퓰리즘이라고. 또는 뭐 너무 터무니없는 걸 해도 뭐 그런 거고 또는 뭐 예컨대 우리가 흔히 민중주의라고 그럴 때는 나는 그 표현이 조금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그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 개념 자체에 좀 이념적인 색채가 있어서 그냥 포퓰리즘으로 쓰자 저는 뭐 그런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여러 가지 뭐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뮬러라는 사람은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책이 작년에 나왔네,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쓴 책인데 그래도 비교적 이 개념 정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됐으나 이 그림을 넣어놨고요.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그냥 정리를 했는데 포퓰리스트들이 하는 그 중에 기본적으로 이 사회는 그러니까 엘리트하고 대중 내지는 민중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근데 이 엘리트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매국노고 나라 팔아먹고 뭐 온갖 일 나쁜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엘리트고, 그 다음에 정말 이 복역하고 뭔가 이 주권의 그 담보자로서 정말 이 민중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사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해서 결국 주권은 이 국민들, 인민들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민주권은 아주 순수하게, 그러니까 인민주권이 그러니까 이게 나 설명하기 그런데 여러분 중앙은행이 독립하는 건 좋죠. 다 누구나 뭐 중앙은행 독립, 이것도 사실 하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인데 하여튼 중앙은행이 독립하는 건 좋다. 또는 우리가 사법부도 독립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거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떤 그런 제도라는 게 어떤 인간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 발달된 제도예요. 근데 인민주권을 순수하게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그거 자체도 제약 요인입니다. 인민주권을 실현하는데 제약을 하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극단적으로 가면 자유주의를 붕괴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예컨대 유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뭐 아랍이나 유럽에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난민들이 온다든지 이러면 그러면 그걸 그 나라에서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아들이자고 그랬어요? 안 받아들이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수자의 권리라는 거는 인민주권의 논리로 따지면 보호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자유주의적인 측면인 건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 파퓰러 소버리티라는 것을 이 포퓰리스트들이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포퓰러 위를 실현하는데 이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이런 제도들이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고. 이 포퓰리스트들은 국민들하고 직접 자기들이 연결이 되고 이 국민들의 의사를 자기들이 밑에 있는 것처럼 순수하게 대변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제도를 이걸 다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정당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무슨 뭐 이 독립적인 뭐 기관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뭐 예컨대 뭐 환경청이다 뭐 다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나름대로 전문성과 어떤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은 파퓰러 소버리티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들이 다 제약 요인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파퓰러 윌이 제대로 온전하게 실천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진실한 인민들을 제대로 대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다. 나머지는 다 가짜들이고 적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 이런. 근데 이런 포퓰리스트들이요. 제가 뭐 여기 내용 속에 글 속에 좀 제가 비교 자세히 써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주요 국가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컨대 뭐 그리스나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가보면 포퓰리스트들이 다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뭐 트럼프나 브렉시트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나라들 가보면 다 지금 뭐 2당, 3당이 돼 있거나 심지어 1당으로 돼 있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이런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옆에 있는 거는 저거는 유럽에 있는 15개 나라의 그 포퓰리스트 정당이 얻는 득표율이 저렇게 뭐 한 7% 정도에서 20% 가까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지금 소위 포퓰리스트 서지, 그러니까 부상 서지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퓰리즘,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기에 빠뜨리느냐. 포퓰리즘, 그러니까 경쟁자라는 개념은 여야 사이에서 야 이번에는 내가 선거에 있으니까 내가 하지만 야당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야, 너 다음 선거에 네가 이겨 그럼 네가 집권할 수 있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이제 이 체인지가 일어나는 건데 이게 이제 적이고 말살해야 되는 거고 저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근데 물론 적대적 적치라는 건 저 개념 자체는 꼭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저런 말을 쓰는 걸 내가 봐서. 근데 원래 adversarial politics라는 건 대한민국도 adversarial politics고 영국도 그렇고 뭐 그런 그 개념 고유한 개념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 일단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언론, 사법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디펜던트한 이 기관들이 좀 파괴가. 언론이 자꾸 뭐 이렇게 보도하고 우리 트럼프 보면 저 다 페이크 뉴스라고 그러죠.
아니 진짜로 보도 안 하고 저희 무슨 다 가짜들 자기들이 편집하고 없는 거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해서 엮어낸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걸 또 그 페이크 뉴스로 믿는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증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정치를 단순화시키고 적을 양산하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은 퍼퓰리스트들은 문제를 아주 간단히 디파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때문이다? 저 엘리트들 때문이고 저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집권을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집권을 하면 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안 되는 건 저놈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계속 적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게 세월이 어느 정도 집권을 해서 어느 정도 가면 적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다른 견제 세력은 다 없어지고 결국 독재로 가는 이런 길이 열리더라. 좀 사실 이 그래프를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이 그림을. 이게 이제 아까 뭉크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직접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뭉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자,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비민주적 자유주의라는 것은 제가 이 개념을 의도적으로 낸 논문에서는 안 씁니다. 이 개념 자체가 약간 오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냐면 세계화로 신자유주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신자유주의 시대 때는 민주주의는 대폭 약화되고 자유주의가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 이런 경우고요. 이거 자체가 민주주의가 상당히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그 불만을 소위 포퓰리즘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포퓰리즘을 표현하면 이 포퓰리즘은 어떤 포퓰러 소브린티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민주적인 이런 민주주의라는 그 요소를 상당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을 제가 오늘 포퓰리스트라고 욕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런 민주주의 어떤 원칙적인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걸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뭉크의 개념을 배우면 비민주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로 와서 신자유주의 속에서 온갖 민주주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포퓰리즘으로 가는데 포퓰리즘으로 가가지고 진짜 포퓰리즘이 그 집권을 해가지고 하는 짓들을 보면 중간에 자유를 우리가 이 방패막으로 쓸 수 있는 자유의 방패막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독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 미국이 또는 뭐 독일이 이런 독재 국가라고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뭉크의 이야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두고 보자. 우리가 이런 거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결론이죠, 당연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디컨솔리데이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좀 받아들이면 여태까지 우리가 정치학 쪽에서 대부분의 논의는 민주주의를 한번 컨솔리데이트 되고 나면 공고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계속 남아 있는 걸로. 우리가 여기 세볼스키 내가 그 인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그게 이제 1975년에 아르헨티나가 민주주의가 되던 때인데요. 그때 아르헨티나의 국민소득이 6,055불입니다. 그거를 요즘 달러로 환산을 하면 그게 14,000불인가요?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14,000불 이상 되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 민주주의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디벨롭먼트를 연구한 사람들의 전 어찌 보면 합의된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때요? 이게 디컨솔리데이션이 일어나면 이제 모른다 이거죠. 독일 민주주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국 민주주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프랑스 민주주의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독일에 가면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고 AFD라고 이게 뭐 10몇 프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메르켈이 우리가 기독교 민주당인데 이게 아주 곤란해요. 그 사회민주당도 그렇고 많이 잃어요. 표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연립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태가 오는 거 아시다시피 프랑스만 하더라도 그게 뭐 르펜 같은 사람이 지난번에 결수까지 올라갔잖아요. 물론 거기 가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았지만 그러니까 좀 약간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런 메시지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뭉크의 논리를 딱 따라가 보면 이런 화살표 같은 거를 해볼 수 있다. 그런 제가 생각을 했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건데 저는 첫 번째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경제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토빈세 이러면은 뭐 야 그거 안 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야 그 토빈세 너기 부과하면 야그 금융거래가 다 외국으로 다 도망가 버려. 이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건데 이분은 이제 유럽에서 얘기가 되고 지난번 2009년 10년 때는 G20를 통해서도 이게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상당히 현실 가능성이 있고 조금 가정에서 표현하면 민주주의를 구하고 인류를 구할 유일한 지금 대안일 수 있다. 지금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토빈 텍스라는 건 원래 토빈이 1972년에 제안을 할 때는 현물 외환거래 우리가 달러를 바꾸고 엔화를 바꿀 때 그때 세금을 조금 매기자는 거예요. 세금 많이도 안 매겨요. 0.1%나 0.01%나 이렇게 조금 매기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매기자고 했느냐?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막 국제적으로 돌아다니면 각 나라들이 정책 자율성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각 나라들이 정책을 하는데 이게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이게 판단을 할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들도 우리가 정책을 하는데 금융시장에서 월가에서 또는 뭐 무디스나 스탠다드 포어스 이런 신용평가기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 신용등급을 내려버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본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정부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경제 망친다 이 말이에요. 곤란하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뭐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게 좀 더 나아가서 저희 금융거래세, Financial Transactions Tax 이 개념이 이제 유럽에서도 제기되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일반화가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뭐 파생상품, 뭐 외환 유럽에서 이제 현물 외환 거래는 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제적인 금융 거래에 다 세금을 매기자요. 그러니까 유럽에 처음에 제한됐던 건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건 0.1%, 파생상품 0.01%의 세금을 매기면 유럽만 하더라도 1년에 한 뭐 몇백억, 한 500억 유로 뭐 이런 돈이 생겨요.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토빈세를 매기면 금융 거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융 위기를 대폭 우리가 줄일 수 있고 그건 뭐 누구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엄청나게 많은 제가 독서를 했습니다. 그런 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다음에 우리가 이 민주주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우리가 그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민주주의가 상당히 재정 위기를 겪는데 세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금융 부분이다. 뭐냐면 물건 사고 팔 때 할 때 우리 그 세금 내잖아요. 근데 금융상품은 돈 안 내요. 우리나라는 이미 금융거래세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샀다가 팔 때 0.3% 세금 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걸 좀 일반화시키자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조금 길게 났는데 이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렇게 전공하는 분야는 아닌데 하여튼 특히 저는 이렇게 소위 정보통신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 뭐 인민주권이라는 말 그대로는 안 되더라도 거의 유사하게 좀 가야만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강화되고 민주적인 원리가 작동을 해야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러고 그냥 이 세계화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논리, 경제 시장 논리 이런 것들에 맡겨두면 민주주의가 굉장히 좀 많은 도전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는 그랬죠. 화사사삭 맞는데 이게 지켜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좀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걸 자꾸 이걸 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진보적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제가 보기에 좀 제대로 해야 되고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 뭐 그것도 아마 우리나라 학자들 많이 다녀서 우리나라는 정치 제도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좋다는 제도를 다 모아놨는데 말하자면 짬뽕을 하나 끓여놨는데 그게 서로 안 맞아요. 난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제도적인 소위 일관성 내지는 소위 상보성을 좀 높여주고 뭐 이런 계획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도적인 계획과 뭔가 이렇게 이 어떤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민주주의가 그 이상에 가깝게 가도록 민주주의를 계획을 해야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은데요. 아낌없이 이렇게 질타해 주시면 제가 좀 논문을 발전시켜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